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요일 상승미소입니다. 지난주 FOMC 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그러나 증시는 예상보다 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급반전을 보였는데 이게 무슨 일이 어떤 해석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토마스 류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목요일, 미국 시간으로는 수요일 오후죠.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FOMC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성명문 FOMC 금리 0.75% 인상을 결정한 후에 FOMC 성명문을 보면 비교적 온화한 표현이었어요. 그런데 기자회견에 나선 파월 의장은 아주 강경한 발언을 했죠. 기준금리가 지난 9월 FOMC에서 예상했던 4.6%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 라는 등등 투자자들이 은근히 기대했던 발언은 하나도 없었고 기대를 넘어서는 상당히 무서운 발언을 했는데 증시도 당연히 하락 반응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예상하기에는 파월 의장은 약간 좀 온화적인, 좀 비둘기적인 발언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전혀 다르게 강경 발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폼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온 직후 증시는 아주 크게 확 올라갔었죠. 예. 그래서 폼시 스테이트먼트에 보면은 눈에 띄는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한 누적 효과를 지금 따져봐야 할 시간이 된 것 같다. 요게 문장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cumulative라고 그 단어가 들어가면 해갖고 이제 이 경제 모든 지표나 뭐 노동시장이라든가 뭐 인플레이션이나 모든 것이 좀 후행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까지 급하게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이 어떻게 결과로 나타나는지 조금 지켜보는, 슬로우다운 하면서 지켜보는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 근데 이런 암시를 함으로 해갖고 증시가 이제 크게 올라갔었죠. 올라갔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증시가 이제 하락으로 반응했어요. 네. 파월 의장이 헬로 안녕하세요 딱 한마디 했는데 벌써 증시는 벌써 쫙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 인상에서 뭔가 읽었는지 하여튼 그건 모르겠는데 파월 의장이 쭉 발언을 하다가 폼시 스테이트먼트처럼 이제 발언을 하고 있던 중에 어떤 기자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폼시 스테이트먼트가 나오고 증시가 저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거 혹시 파월 의장이 지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냐, 이 투자자들과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마 좀 열을 빡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절대 아니다. 지금 폼시 스테이트먼트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은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이제 규정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점은 그거예요. 이 최종 금리 수준은 더 올라갈 것이고 연준이 페드 피봇은 아직 꿈도 꾸지 말고 단기 금리 인상 중지 이런 거는 아직도 시기상조다. 매우 시기상조다. 그것도 매우라고 아주 강조를 했어요. very-라고 강조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 파월 의장은 이 주식시장이라든지 부동산 시장 이 시장에서 좀 더 냉각을 시켜갖고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 데 의도 같고 이 폼시 스테이트먼트의 직후에 증시가 크게 상승으로 반응한 거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심리를 갖고 있었다. 그것을 자기가 이제 말로서 좀 더 오버액션하면서 강하게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렇게 보는데 지난 8월에 잭슨홀 미팅에서도 짤막하게 그렇게 했었잖아요.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이번에도 아주 그냥 굳은 표정으로 강경한 발언을 이제 쏟아냈죠. 그래서 증시가 이제 그 이후에 크게 하락으로 반응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FOMC 전에 약 2주 동안은 이제 증시가 상승하면서 뭐 피봇까지는 아니더라도 내년 2월 정도면 이제 금리 인상 중단이 시작될 것이다. 이게 그동안 그 베어 마켓 의견을 냈던 골드만삭스가 주장을 했고, 더군다나 제이포모건도 비슷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리 인상 중단은 꿈꾸지 마라, 프리매추어라는 단어를 쓰면서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조차 힌트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다 보니 증시가 곧바로 FOMC 성명분 발표 이후에 상승하던 게 순식간에 사라지고 급락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날 풋옵션 이제 거래량 대 콜옵션 거래량을 나눈 풋콜 레이쇼를 봐도 거의 2020년 팬데믹 수준 직전까지로 이 풋의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높았습니다. 그렇게 시장이 이제 하락으로 반응을 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하락하는 것보다 했는데, 사실 다우지수 기준으로 500포인트 정도 하락한 걸 보면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 폼시 발표문, 폼시 스테이트먼트는 좀 완화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뭐 월가에서도 이제 그렇게 봐요. 폼시 스테이트 보면은 조금 완화적이다. 근데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더 매파적이다. 이제 이렇게 엇갈리게 이제 해석이 되거든요. 예. 근데 폼시에서는 지금 현재 12명인가요? 그 투표권 있는 분들이? 18명. 그 많은 인원들이 종합적으로 만든 게 폼시 스테이트먼트고, 파월 의장은 비록 의장이긴 하지만은 거기 안에서 투표권은 한 개뿐이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은 이제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폼시 스테이트먼트로 볼 때 전체 인원은 전체 중론은 조금 더 완화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이제 엇갈린 평가. 근데 거기에서 제가 볼 땐 증시의 큰 하락이 이제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렇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그 연준 이사들, 보드 멤버들은 이미 2주 전에 이제 그 일부 의원들이 얘기했던 분위기가 FOMC 성명서에 반영이 됐지만, 의장으로서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증시가 상승 반응하면 사실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좀 강하게 얘기했다, 이런 추정을 선생님이 하신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혹시 파월 의장이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직전에 강한 매파적인 발언을 못할 것이라고 추측했는데, 제 예상은 이제 완전 빗나갔어요.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은 뭐 정치적 배려는 없었다. 연준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이제 그건 이제 분명히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히 좀 실망했을 것 같고, 하여튼 그 월스트리트 저널의 미티모로스 기자의 그 예상한 대로 연준과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물러설 그 기미가 아직은 안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수 하락은 지난 9월이나 5월, 7월 이때 FOMC와 비교하면 오늘도 폭락하는가 싶었는데 500포인트 정도로 선방을 했어요. 그리고 달러와 인덱스나 채권 금리는 그렇게 썩 크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하루가 지나서 영란은행이 그동안 0.5% 금리 인상에서 벗어나서 0.75%를 인상한다는 발표와 함께 그 전날부터 채권금리와 달러화 인덱스가 더 크게 반응을 했거든요. 그리고 연이틀 이어서 증시도 이거 폭락 나오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아무튼 장중에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렇게 달러화나 채권금리가 FOMC 당일보다 하루 지난 영란은행의 발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혹시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볼 때는 그 전날에 그 폼시에서 조금 완화적인 어떤 그 암시를 받았던 증시가
영국에서 사실 영국 입장에서 75bp 금리 인상은 대단히 큰 거거든요. 예. 그 정도로 하니까 연준의 이 의지가 이 영국의 이 금리 인상 이걸로 볼 때 파월 회장의 말한 쪽으로 더 기울인 것이 아닌가. 진짜 연준이 생각하는 최종 금리 수준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높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데 조금 더 좀 더 기울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런 영국은행에서 금리를 75bp 인상했을 때 초기 반응은 그래 미국의 국채금리라든가 달러 상승 또 증시하락 이렇게 반응했지만은 영국은행의 은행장이 영란은행이라고 그러죠. 예. 저는 왜 영란은행이라고 부르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영국의 중앙은행은 그 중앙은행장이 또 말하는 것이 75bp 금리 인상 이것이 큰 금리 인상으로는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또 암시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또 그 파운드가 폭락을 했어요. 예. 그 이후에 초반에는 급상승했다 폭락하고 거기에 반대로 미국의 달러는 또 상승하게 되고 하여튼 혼란의 하루였다 그렇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국은 지금 상당히 위기 상태잖아요. 그래서 영국 은행장이 하여튼 시장을 하여튼 겁을 줬다가 달랬다가 하면서 그런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파운드 하나의 그 상승 하락 이것이 매일매일 변동성이 엄청 커요. 예.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미국의 달러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틀 동안 사실 증시 분위기는 좀 암울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이 고용지표 발표와 함께 급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0월 고용지표가 이렇게 증시가 좋아할 만한 수치 같지는 않았지만 일단 증시가 급반등 상승으로 반응을 했는데 이렇게 좋게 화답한 상승으로 반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일단 금요일날 난판 페이롤 지표가 발표되기 전 바로 직전 목요일날 오후에 어떤 분위기가 있었냐면은 아마존, 애플, 트위터, 립스트 있잖아요, 택시 회사, 립스트. 이런 회사들이 해고 내지 고용 중지 또 해고 이런 소식이 엄청 쏟아졌어요. 예. 일단 그런 배경을 깔고 금요일 아침 난판 페이롤 수치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좀 쉽죠. 그래서 지금 시장의 예상에는 이제 20만 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실제로 26만 개가 나왔죠. 예. 그래서 26만 개가 나오면서 바로 그 증시 선물은 하락으로 하락가 마이너스까지는 안 갔지만은 그래도 거의 마이너스권까지 출렁 떨어지는 척 하다가 바로 치솟았어요. 치솟았는데 그 안에 이제 난판 페이롤 헤드라인 26만 개만 보면은 증시가 하락을 해야 정상인데 상승으로 초기 반응했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여기 이제 큰 배경에는 제가 볼 때 난판 페이롤 안에 그 내용 중에 물론 이제 실업률 조금 증가했다는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좀 더 큰 원인은 제가 볼 때 풀타임의 미국의 이제 풀타임과 파타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한국말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사실 그 개념하고 조금 다 달라요. 미국의 풀타임, 파타임은. 풀타임은 소위 말해서 일주일에 이제 5일 40시간 일하는 사람이고 파타임은 일주일에 40시간 미만으로 시급제로 일하는 사람. 그런 건데 이 난판 페이롤 안에서 풀타임에서는 43만 개가 줄어들었고 파타임은 19만 개가 증가했어요. 이걸로 볼 때 미국의 기업들이 인원을 풀타임, 소위 말해서 정규직 비슷한 거 풀타임 숫자를 줄이고 있다는 게 이제 여기에 나타난 거죠. 헤드라인 숫자는 올라갔지만 속 내용을 보면은
풀타임을 줄이고 파타임을 좀 증가시킴으로 해갖고 기업들이 이제 인력을 이제 조정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눈에 띄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전날에 기업들이 이제 각종 이제 고용중지 해고 뭐 이런 걸 쭉 발표함으로 해갖고 이 난방비로 이 자체가 이게 좀 후행성이잖아요. 예. 예, 후행성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6만 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전날에 많은 기업들이 해고 발표 뭐 고용중지 이런 거를 볼 때 또 풀타임 파타임에 이렇게 조정으로 볼 때 이거 다음 달에는 26만 개보다도 더 적게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게 반영돼 갖고 증시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 전날에 난판 페이롤이 크게 나올 줄 알고 이 헤지 펀드들 이렇게 숏세력들이 또 대량 공매도 치고 풋옵션 들어갔었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난판 페이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서 숏 커버링이 이제 일어난 그래서 이제 증시가 크게 이제 상승했다가 다시 또 그 이후에 연준 멤버들이 이제 강성 발언이 또 나오면서 또 내려왔다가 하여튼 뭐 그런 게 춤을 추다는 하루 이런 장세였다 보고 있습니다. 예, 고용지표 안을 좀 살펴보면 임금 상승률이 전월에 이제 5%에서 4.7%로 하락한 점도 호재로 받아들인 느낌이 있어요. 네네. 뭐 임금비 인상이 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일단 수치로만 봐도 실업률이 조금 증가했다. 이것도 조금 위헌된 것 같은데 사실은 파티스테이션이라잖아요. 잡에 참가한 사람들 숫자는 62%로 줄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실업률 올라간 것은 잡 참가율이 떨어지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의미를 조금 별로 안 주고 있어요. 결국 고용지표 내용이 26만 1000개 그 NFP가 증가했지만 이게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그래 어느 정도 좋은 것은 인정하겠는데 그 전전날 FOMC에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것처럼 인플레이션을 가속할 만한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점점 나빠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 때문에 증시가 상승으로 화답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결론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지금 고용을 줄이고 있고 해고도 하고 있고 뭐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서 종업원을 뭐 거의 반 정도로 이제 해고했고 그래서 이런 걸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제 노동시장은 확실히 쿨다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사실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그분이 이제 금리 인상을 계속해야 되고 금리 인상 중단이 프리매처 섣분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꼽았던 세 가지 부분이 중요한 게 노동시장, 레이버,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그 다음에 하나가 더 하우징, 주택시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레이버 마켓, 이 고용지표만 보면 이 노동시장이 그 페드의 그 정책을 더 매파적으로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게 한 가지 그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호재로 작용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폰지 스테이트먼트대로 이게 지금 분위기 자체는 좀 완화적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인플레이션 항목 중에 그 쉐드가 가장 골치 아프게 바라보았던 것이 이제 이 고용 시장이었잖아요. 이제 고용 시장마저도 이제 쿨다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수요일과 목요일 이제 미국 시각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FOMC, 그다음에 뱅크 오브 잉글랜드의 0.75% 인상으로 증시가 하락 반응하고 있는데도 중국 관련 주식들은 그 목요일에도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인터넷 관련주, 뭐 전기차 업체 할 거 없이 거의 다 높게 상승을 했는데 이게 중국 쪽에서 이제 지난주에 나왔던 제로 코로나 정책 엑싯, 그러니까 출구 전략을 모색한다는 루머 때문인데 이것도
이제 금요일에 영향을 줬고, 목요일에도 어떻게 보면 증시가 좀 더 많이 하락할 수 있었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락을 지지한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중국 쪽도 호재로 받아들인 건 분명하죠. 네네. 그래서 금요일날 사실 제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미국 증시 선물도 올라가 있고, 네. 뭐 유럽 지난밤에 홍콩 증시 뭐 5%나 이제 급등했고, 중국 증시도 크게 올라갔고. 예. 근데 그 배경에는 이제 중국 뭐 세계 제2의 경제 대국 아닙니까? 네. 예, 중국이 그동안에 이제 락다운을 해 갖고 이제 경제 불황 이렇게 쭉 하강을 그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출구 전략, 락다운에 이제 출구 전략을 세우고 있다. 역시 소문이죠. 네. 그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입장에서는 아직 우리는 그거 아니다. 이렇게 손사래내 듣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루머로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그 파이저의 그 CEO의 또 인터뷰가 있는데, 중국의 방역 최고 책임자하고 만났는데, 거기서 파이저의 그 백신을 중국에서 받아들이기도 했다. 이제 그런 이제 인터뷰도 나왔어요. 그래서 중국이 진짜 락다운 해제 또 이렇게 그동안에 물백신으로 해가지고 효과 없었던 것에서 좀 자존심 굽히고라도 미국의 파이저를 이제 채택을 한다고 그러면은 중국의 코로나도 이제 한물 갈 것이다. 이런 희망감. 네. 이렇게 해갖고 사실 금요일날 그 새벽에는 뭐 아시아 증시도 그렇지만은 예.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유럽 이쪽이 엄청나게 좀 뭐 급등을 했어요. 예. 모든 것이. 거기다가 뭐 유로화, 파운드화, 뭐 유럽 증시, 금, 원유, 뭐 모든 것이 다 이제 원자재, 구리값, 뭐 다 폭등했죠. 예. 이런 일단은 이제 증시의 잔치집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었던 상태예요. 있었던 상태인데, 남판 페이롤에서 마저도 조금 좋은 이제 조짐이 있으니까 미국 증시로 이제 좀 상승했다. 근데 지금 세계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매파적으로 긴축을 진행하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예.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마침 상승분을 거의 뭐 이렇게 반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끝났는데, 미국 혼자 그냥 올랐다 내려갔다 난리치다가 결국은 예. 마지막에 상승으로 마감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보니까 한국 시간으로 새벽 1시 반쯤에 제가 잠깐 일어나서 보니까 그땐 또 마이너스 났었어요. 네네. 그러다 참 막대 올라가고. 장중에 이제 연준 멤버들이 또 나와갖고 예. 파우엘 의장과 비슷한 또 발언을 했어요. 물론 뭐 슬로우 파운을 할 때다고 언급을 했지만은 그래도 최종 금리는 더 올라갈 수 있다.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는데, 지금 미국 증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이 헤지 펀드들 같은 이런 단타하는 이런 큰 세력들이 증시를 그냥 순식간에 올렸다 내렸다 난립니다. 이게 뭐 진짜 어지러워서 못 따라갈 정도로 사이클이 상당히 좀 빨리 좀 순환되고 있는데, 이 헤지 펀드들이 쇼카버링 했다가 또 증시가 올라가니까 또 이 연준 멤버들의 매파적 발언을 교환해갖고 또 내리 눌렀다가 또 바닥에서 또 끌어올렸다가 아주 진짜 앞선 만길 같은 그런 금요일장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하신 대로 유럽장, 그 다음에 유로와 파운드와, 그러니까 유럽 경제가 중국하고 상당히 미국보다 더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밸런스의 엑싯, 이게 호재가 됐을 텐데, 이것 때문에 달러화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한 거, 이것도 증시에 호재로 작용했겠죠? 네, 그게 분명히 이제 호재로 작용했고, 또 한 가지 이제 난판 페이롤, 여기에서 노동시장이 쿨다운하고 있다. 이제 이름으로 해갖고, 2년물 국채금리, 연준 금리를 따라가고 있는 2년물 국채금리가 그때부터 하락으로 이제 방향을 틀었어요. 그러면서 달러화 하락세도 좀 더 추가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서 미국에서는 또 유일하게 반도체 쪽이 이제 중국의 호재, 이거를 크게 이제 환영하는 분위기로 이제 돌아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보면 오른 종목의 핵심 종목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뭐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도 있지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등 이 반도체 업종이 상당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이게 결국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엑시트과 영향이 이렇게 중국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네. 그래서 최근에 나스닥 100, 우리 이제 NGX라고 부르는데, 나스닥 NGX의 주가 흐름은 이제 하방으로 계속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보면은 반도체 섹터 쪽은 상당히 올라가지는 못하지만은 이렇게 하방으로 지금 계속 이제 하락 추세를 가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승부하고 있는 데 반해서 나스닥 NGX 그 안에 이제 특히 이제 빅테크들 얘네들은 완전히 아주 완연한 이제 하방 추세를 계속 지금 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수주를 정할 때 지금은 이제 나스닥 지수보다도 차라리 반도체 그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인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이왕 종목 얘기 나왔으니까 테슬라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트위터를 인수한 이후에 테슬라는 전기차 업종이 아니라 이 소셜 미디어 업종으로 취급받는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네네. 이 테슬라의 주가 하방 이것이 또 다시 또 나스닥을 또 짓누르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를 좋아하는 사람과 싫어하는 사람들이 극과 극이거든요. 예. 요즘 젊은 층에서는 일론 머스크를 괜찮게 좋게 보고 있는데 조금 나이 들고 좀 점잖은 사람들, 특히 이제 기업들의 전통적인 기업들의 사장들, 경영진들 이런 사람들은 일론 머스크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하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성격이 팔딱팔딱하는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후에 기업들의 광고 대량 취소 사태가 이제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이제 인수할 때 주식을 팔았냐 안 팔았냐 말이 많았지만 결국은 이제 주식 안 팔고 이제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뱅크로부터 이제 많이 이제 대출 많이 이제 받고 $13 빌리언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냥 받고 나머지는 이제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왕자들 또 일부 이제 큰 손들 이런 데서 자금을 조달을 받았는데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이제 트위터 인수할 때 빚을 엄청 지고 인수를 한 거죠. 했는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정한시킨 이 트위터의 광고 대량 취소 사태가 벌어져서 트위터의 재정 상태가 악화됐을 때는 결국 일론 머스크는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는 그걸 어떻게 재정 상태 악화되면 그걸 극복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의 주식을 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트위터의 재정 상태 악화되면 뱅크에서 더 이상 돈 안 빌려줄 겁니다.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은 테슬라의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돌아가는 이제 이 꼴이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것이 테슬라의 주식의 하방 요인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 그것도 테슬라도 그렇고 또 빅테크들, 아마존, 구글, 메타, 애플 여기서도 엄청나게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큰 손들의 자금이. 그래서 지금 테슬라나 하여튼 포함해서 이 빅테크들 이쪽 이것들이 지금 나스닥의 지수 하방 이끄는데 1등 공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테슬라는 또 그 대규모 소송까지 걸려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위터의 직원들을 대량 해고하면서 사전 노티스 사전에 알려지지 않고 미국의 노동법에 의해서 사전에 이제 공지를 해야 되거든요. 며칠부터 너는 해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사전 노티스 없이 그냥 바로 해고시켜갖고 집단 소송 들어갔다고 그래요. 만약 이것이 나중에 이제 법원에서 근무자들 쪽으로 손을 들어준다고 하면은 또 여기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 개인적으로 대할 금전적 부담이 엄청 크죠. 왜냐하면 트위터는 이제는 일론 머스크 개인 회사거든요. 상장된 공모
수사가 아니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지금 개인적으로나 테슬라 이 모두가 지금 트위터에 지금 목이 꼭 매이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선생님 언급하신 이제 금요일에 지역 연준 총대 블랙아웃이 이제 끝났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와서 발언을 하셨어요. 먼저 이제 리치몬드 총재는 연준이 엑셀에서 브레이크를 옮기고 있다라는 약간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죠. 그리고 보스턴 이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는 빠르게 금리 인상하는 것에도 제한적인 수준에 도달하는 것, 그러니까 계속 금리 있는 것보다 이제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쪽으로 자신의 관점을 바꾸고 있다 등등 사실 매파적인 발언인 것 같은데 안에 뜯어보면은 좀 비둘기적인 발언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즉 파월 의장이 강하게 얘기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앞서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성명서 내용 자체가 부드러운 거 보니 많은 연준 보드진들, 이사진들이 이제는 속도 조절에 더 방향성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느낌도 그 금요일에 나온 발언들을 보면 되게 많이 묻어 있습니다. 네, 결국은 뭐 이게 폼스 스테이트먼트하고 이제 결을 같이 하는 이런 멤버들의 발언이 계속 이제 쏟아져 나오는데 결국 그분들의 말을 이제 슬로우다운 할 것이지만은 그래도 금리 최종 수준은 당초 자기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을 것이다. 네. 이게 이제 파우드하고 말이 이제 일맥상통하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그 연준 멤버들이 조금 완화적인 발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그것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연준이 금리 인상만으로 이제 진출하는 게 아니고 이 대차 대조표의 감소 이걸 통해서도 진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번 폼스 스테이트먼트나 파우더 회장님은 그 대차 대조표 축소, QT라고 그러죠. 퀀티티브 타이트닝.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이 없었어요. 네. 대체 그렇다면은 이것이 기존 스케줄대로 계속 간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한 달에 950억 달러의 그 대조표 축소 이대로 간다 그러면은 한 달에 매달 25bp 금리 인상과 똑같은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월가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당장 금리 인상은 중지 내지 슬로우다운 할 수 있다고는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은 이 대차 대조표의 축소 이것은 25bp 금리 인상과 맞먹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사실 2년 전인가 파월 회장이 말했던 오토파일럿과 같은 이런 그런 케이스를 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준에서 대차 대조표 축소 여기에 대해서도 슬로우다운 하겠다는 언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는 이 위험자산 이쪽에서는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대차 대조표 이 축소 이 부분은 그러니까 QT를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11월 달에 업데이트인 걸 보면 총 3천억 달러밖에 줄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6월부터 7월부터 3개월, 9월부터는 이제 950억 달러 이렇게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적게 줄고 있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문제는 아직 발언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정을 하고요. 그건 나중에 좀 더 제가 자료를 보완해서 여쭤보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 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다음 주는 8일이 미국의 중간선거고 10일이 CPI, 10월 CPI 발표가 있습니다. 먼저 이 중간선거, 현재 판서는 상원 모두 공화당이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많던데요. 이게 혹시 그렇게 된다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가 되겠죠? 네, 일단 제가 볼 때 민주당이 현재 뭐 상원, 하원, 대각권까지 이제 세 개 다 휩쓸고 있잖아요. 예. 이것보다는 정치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반응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제 한 개 그 당이 삼각축, 권력의 삼각축을 다 갖고 있을 때는 자기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예. 거기서 정치가 이제 불안할 수 있죠. 거기다가 이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이 기업들에 대해서 친기업들이 아니에요. 네. 소위 말해서 좀 같이 나눠 먹자 이런 이제 주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뭐 반독점법 뭐 이런 거 걸어가고 자꾸 특히 이제 빅테크를 이제 갈구는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과 권력을 이제 분점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제동이 걸릴 수가 있죠. 그래서 정치는 조금 더 안정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화당이 양원을 장악할 경우에는 이제 방산주나 에너지주 이게 더 이익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으로 최근에 뭐 에너지주 선생님 계속 강조했지만 에너지주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방산주 ETF인 ITA만 봐도 상승률이 상당하거든요. 이것도 결국 공화당의 그 의회 집권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만약 공화당이 이제 상하원을 다 장악했을 때는 말씀하신 게 이제 맞을 수 있지만은 네. 만일에 하원만 잡았을 때 지금 하원은 이제 공화당이 잡을 걸로 거의 확실시되고 상원은 공화당 쪽으로 조금 유리한 상태다. 이제 그 정도지 이제 확실한 이제 장악 그 구호는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만일 공화당이 하원만 잡았을 때는 결국은 이제 백악관과 상원을 잡고 있는 민주당 쪽이 그런 기존의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크고 공화당은 단지 제동을 볼 뿐이지 주도할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공화당이 상원, 하원 다 잡았다 그러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방산 기업, 이제 에너지 기업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이 이제 선회될 수도 있는데. 에너지 쪽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뭐 공화당이 양쪽을 다 잡으면은 에너지 재래식 전통 에너지 쪽이 좀 더 강세를 받을 것이다. 거기에 제가 동의하는데 방산주는 조금 반대로 생겨요. 왜냐면 공화당은 이제 전통적으로 공화당이 이제 집권하고 이제 권력을 잡았을 때는 세계를 힘으로 눌러서 평화를 유지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민주당은 별로 힘도 없으면서 좀 깔짝거려갖고 자꾸 전쟁과 무질서를 야기를 시켜요.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서 방산주가 더 뜨고 있죠. 예, 계속 이 러우 전쟁에서 확실하게 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이길 수 있도록 대주군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연장시키는 쪽으로 하면서 이제 무기 대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방산주가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죠.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방산주는 민주당 쪽에서 조금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예. 이거 납득 개연성이 그다음에 이제 또 네. 네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14일 날에 대통령 출마 선언할 거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요. 소식이 나오고 있어서 지금 미국의 정치판이 지금 또다시 지금 아주 재밌게 좀 돌아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뭐 본인도 출마할까 말까 이제 고려 중이라고 그러는데 그분의 연세라든지 뭐 여론 뭐 이런 걸 볼 때 출마 안 할 거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비슷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좀 더 혈기완성하고 또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인기를 한 몸에 받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면은 미국 정치판에 이제 상당히 이제 중심에 설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가족이 그 했던 TWH 주식 이것이 지금 다시 또 올라가려고 꿈틀꿈틀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미국도 어르신들의 나라네요. 정치인들이 다 그 80대 네. 고령에 가까운 분들인데. 네. 이게 참 미국 그러면 젊음의 상징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요즘은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나온다 그러면 80대 노인의 나라가 되겠어요. 아니 미국은 한국과 틀려요. 그 미국의 의회를 봐도 평균 수명은 훨씬 넘은 분들이 전부 그 지도부 거기 있고 뭐 대부분 판사들도 그렇고 뭐 대통령도 그렇고 바이든 대통령은 뭐 하여튼 요즘 신의 길을 지금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정책 실수가 나올까봐 그것도 좀 조마조마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0일, 8일은 중간선거고, 10일은 또 10월 CPI, 이제 파월 의장이 세 가지 축 중에 하나인 인플레이션 지표,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느냐, 또 이제 중요한 날이 될 텐데, S&P 500 인덱스가 3,700포인트에서 이제 하방 지지를 보이면서 반등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CPI 발표, 중간선거, 이런 등등이 호재로 혹시라도 작용한다면, 3,900포인트를 넘는 선, 이 도전을 할 가능성도 다음 주에 충분히 나올 수 있을지 그게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3,900 가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중간 선거보다도 이제 CPI를 이제 증시는 좀 더 겁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S&P 안에 한 35%가 이제 기술주가 이제 들어있다 보니까, 네. 딱 있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들이 어떻게 계속 지금까지 하방으로 흘러내렸던 그 길을 계속 간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 S&P도 같이 따라서 내려갈 수 있다. 지금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나스닥 NDX의 이제 지난 10월 저점이 1,500이었는데, 지금 1,850 정도 됐죠. 그래서 지금 그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1,500을 깨고 더 내려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 그러면은 S&P도, 지난 10월 저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하여튼, 그래도 뭐 한 3,650? 이 정도까지는 일단은 먼저 갔다가 나중에 중간선거 끝나고 뭐 CPI도 지나고 뭐 이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연말 상승 랠리를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벌써 어느새 시간이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선생님 혹시 그 추가하신 말씀 있으면 더 하시고 오늘 방송 정리하겠습니다. 네네. 그 최근에 그 어닝 발표하면서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주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유명하고 많은 개미들이 올라탔던 성장주들, 예. 중소형 성장주들. 이 성장주들이 어닝 발표만 하면은 뭐 평균 뭐 20%, 30%, 40% 막 폭락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증시의 완전 바닥이 오기 전에는 이 소위 말했던 성장주들은 거의 그냥 리퀴데이션이라고 그러죠. 뭐라고 하면 완전 물이 될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거기서 살아남는 성장주만 다시 올라갈 것 같은데. 근데 주변에 이제 우리가 이 개인 투자자들, 소위 말해서 개미들이는 어떻게 그 나스닥과 반도체 이런 주식들에게만 몰입을 하는지 조금 좀 안타깝거든요. 왜냐하면 에너지, 정유주 이런 거 지금 빵빵 올라가고 있는데 거기는 뭐 별로 관심도 없고 나스닥 지수, 반도체 지수, 뭐 성장주 내려가면 물 타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이제 계좌가 이제 녹아나잖아요. 좀 섹터별로 좀 포트폴리오를 좀 분산, 다양화시키는 것이 좀 좋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는 물론 당장은 아니겠지만 S&P라든가 나스닥 이 완전 최종 바닥은 아직 안 왔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11월이 될지 12월이 될지 또 뭐 내년 초가 될지 아직도 S&P나 나스닥의 큰 하방은 아직도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잠시 그 베어마켓 랠리로 보는 거지 여기서 바닥치고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완전 바닥을 칠 때까지는 이 소위 말하는 성장주 이런 주식들은 끝없이 내려갈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대형 가치주들은 탄탄하게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볼 때 뭐 현금 한 50%로 바닥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은 이런 성장주 내려가는 쪽에 물타기 이런 것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일단 좋은 말씀 주셨고요. 중요한 건 이제 다음 주 CPI니까 다음 주만 어떻게 잘 지나가도록 저 물 떠놓고 좀 비는 방법 고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이번 주도 고생하셨고 네네.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어떠셨습니까? 저는 일단 상황을 상당히 좋게 봅니다. 8일 미국의 중간선거와 상관없다. 물론 뭐 상관이 없을 수는 없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상승, 특히 페드 피봇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화요일에 특집 방송 준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베스트와의 협업 아래, 더보기 아래 눌러주시면 자세한 설명 나와 있습니다. 꼭 참조하십시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죠. 죄송합니다. 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